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대박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두사부일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 뭐 이제 조폭 영화긴 한데 약간 학원물의 성격도 갖고 있죠. 그 두사부일체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두사부일체의 원래 원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군사부일체예요. 그리고 군사부일체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즉,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 논리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왕이 우선시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부모도 또 우선시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동급으로 치부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참 이 스승 얘기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씁쓸하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스승의 그림자 안 밟는 건 고사하고 뭐예요? 그냥 대드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허구한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착잡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공교육 교사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그걸 착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좀 사담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자면은 왜 자꾸 이 문제가 해마다 불거져 나오고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하는 시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선 첫째, 저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이게 딱히 제가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공교육, 사교육 나누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교육이면 교육이고 교육이 아니면 교육이 아닌 거지 공교육, 사교육이 뭡니까? 그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교육인 게 있고 즉 참교육일 수도 있고 참교육이 아닐 수도 있어도 공교육, 사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공립학교 선생이라 하더라도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점수 났다는 기계로 만들면은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교육 시장에는 강사를 하더라도 단순히 학생을 점수 따는 기계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건 교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차라리 교육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사세요. 그냥 점수 만드는 기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교육이 위기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수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사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교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특권적인 그런 계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떠받들어 모셔야 된다. 글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권 추락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학생이 선생한테 따지고 덤비고 막 말대답하고 대들고 심지어 때리고 그거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이 문제는요. 교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침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선생은 특수한 존재고 학생은 복종하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권 침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예요. 교육도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도 사람인 거고 학생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와 포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학생이 왜 선생한테 대들고 주먹질하고 이런 것이 왜 안 되냐 했을 때 어딜 감히 학생이 이게 아니라 학생도 사람이고 선생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교육 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꼭 쓰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존댓말을 왜 쓴지 이유도 설명을 해줍니다. 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존댓말을 쓰고 있는 거다. 내가 니들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만큼 니들도 나를 어떻게 봐야 된다.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자. 저는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이게 꼭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뭐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접근하는 그 시각,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순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개진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송시열과 윤중 사이에 아주 쪼잔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군사부 일체냐, 군부사 일체냐. 이거 딱 이제 한 분 좀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인데 이 안에서 내부 서열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일단 임금이 제일 앞에 오는 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근데 스승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서 송시열과 윤중 사이에서 아주 쪼잔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참고로 송시열이 스승이고 윤중이 제자예요. 즉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현대사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도 제자가 스승을 탁 치는 그런 교권 침해가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길래,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험악한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나,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간단하게 계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서인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율곡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원이 있죠, 그죠? 성원과 율곡이이가 가장 대표적인 서인의 주자였는데, 물론 율곡이이는 본인 스스로 서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당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제자들이 다 대거 서인으로 들어가면서 서인의 정신적 지지로 이렇게 추앙을 받죠. 근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런 분류법을 많이 써요. 율곡이이의 제자들이 주로 노론이 되고 성원의 제자들이 주로 소론이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서술은 돼 있지만 100% 틀린 말은 아닌데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성원의 제자들 중에서 노론을 간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성원의 제자가 소론이고 율곡이이의 제자가 노론이냐, 이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딱 보면 이래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율곡이이의 제자가 김장생이에요. 그 김장생의 손자가 김익훈이고, 김익훈이 김석주하고 아주 그냥 붙어먹으면서 공작장치를 엄청나게 했던 인물이죠. 그 김장생의 제자가 김집입니다. 바로 김육과 더불어서 효정 때에 대동법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김집의 제자가 있는데 일명 독수리 오형제. F4가 아니라 F5다. 누구냐면은 송중길, 송시열, 유계, 이유태, 윤성거, 이 5명입니다. 자, 이 5명은 김집에게 동문수학을 한 사이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이 중에서 윤성거와 송시열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유계와 윤성거를 중심으로 뭔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성거가 성원의 외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론 계열이 주로 성원 쪽 계열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원의 제자들이 뭐 전부 다 소론을 간 건 아니었고 노론 쪽으로도 또 많이 갔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노론과 소론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틀어지게 되었냐,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병자호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멀리도 간다 진짜. 무슨 뭐 숙종 때 얘기를 하는데 병자호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이게 필요해요. 병자호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조가 원래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다가 중간에 길이 막혀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림대군과 비빈들이 먼저 강화도로 가가지고 둘로 갈라지게 돼요. 당시 강화도가 결국에는 청군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함락이 됐는데, 그 함락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제 강화도에 누가 있었냐면 윤성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윤성거가 자기 친구들, 김의겸을 비롯한 몇몇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이 함락되면은 우리 구차하게 오랑캐에게 항복하지 말고 그냥 확 죽어버리스나. 깨끗하게 자결해가지고 세상 뜨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굳게 다짐을 하고, 윤성거가 자기 아내에게도 그 포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세가 밀려가지고 성이 함락되면은 같이 자결을 합시다. 그래서 아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화도가 함락이 돼버렸죠. 이 강화도 함락됐을 때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게 누구냐면 김경진이에요. 그게 김경진 얘기하면 진짜 이거 한도 끝도 없어.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김자정보다 더한 사람이었어.
하여튼 이런 인간들 때문에 병자론에서 결국엔 진 건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병자론 특집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하여튼 김경진 얘기만 하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자, 아무튼 간에 결국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서 진짜로 약속한 대로 윤성거의 친구들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윤성거의 아내조차도 자결을 했어요. 근데 막상 윤성거는 죽으려고 하니까 좀 이제 삶에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결을 하지 않고 혼자 아주 구차하게 살아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살아남은 윤성거가 좀 약간 창피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관직에는 진출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나서 제에 파묻히면서 그냥 공부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문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김집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송중긴, 송시열, 유계, 이유태하고 같이 교분을 쌓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윤성거가 또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냐면은 바로 윤휴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참고로 윤휴하고 또 누가 친하게 지냈냐면은 송시열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송시열, 윤성거, 윤휴가 서로 셋이서 같이 절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다고 그래요. 참고로 윤휴는요, 아버지가 윤효전인데 어느 쪽 계열 사람이냐면 소북 계열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소북이 인조반정 이후에 사실상 분해되면서 적당히 서인과 남인을 택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쪽으로 흡수가 된 케이스인데 윤휴는 소북 계열에서 남인으로 전향형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윤휴는요, 당대 최고의 이론가였어요. 주작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는데, 또 주작하면 누굽니까? 주자를 위한 정통, 골수, 주자, 빠돌이, 송시열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이 잘 통했겠죠. 그리고 이 송시열이 윤휴의 학문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읽은 쌓아놓은 지식이 윤휴하고 딱 대화를 해보니까 다 부질없었다. 그 정도로 윤휴가 대단하더라. 이렇게 막 축켜 세우면서 송시열이 윤휴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한국사 검정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윤휴가 뭘로 규정을 되냐면요, 바로 사문난적으로 규정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자의 학설이 정통학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해를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뭐 주자가 그렇게 대단해? 사실은 주자 이전에 누가 있었다? 공자, 맹자가 있지 않았냐? 그러면은 공자, 맹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주자가 그 다음 순위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윤휴처럼 야, 주자도 별거 아니야. 주자도 사람인데 내가 주자보다 더 대단해 하면서 아주 유니크한 견해를 제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윤휴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자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자보다 더 학문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자의 학문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진짜 잠자는 빠순이의 수염을 건드려버렸죠. 그죠? 송시열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송시열은 주자라고 하면은 아주 깜빡 주는 정통 주자 발악인데 감히 우리 주느님을 건드려, 이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야, 이 성경책보다도 내가 말한 게 더 맞아 하면서 성경을 독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럼 뭘로 규정됩니까? 지금 사이비종교로 규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윤휴가 주자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송시열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나 윤휴 이거 잘못 봤네. 자, 그러면서 송시열과 윤휴 사이에서 한참 언쟁이 오가다가 결국 송시열이 폭발을 합니다. 윤휴, 자네는 말이야 사이비야, 사이비. 이 사문난적 사탄아 불러가라 하면서 송시열이 윤휴를 사문난적, 아주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악한 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절교를 선언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절교를 선언을 하자 윤성거가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윤성거는 그 병자란 때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좀 두루뭉실한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냥 윤휴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해석한 게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윤휴하고 그렇게 절교까지 해야 되나? 그냥 좀 같이 계속 잘 지내면 안 되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송시열은요, 사람이 또 되게 또 이 사람 강짜를 부리는 사람이죠. 윤성거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 한참 예속 논쟁이 진행되면서 송시열과 윤희 사이에서 대결이 발생하니까 송시열이 아예 대놓고 윤성거를 뭐라고 칩니다. 아니, 윤형 말이야, 자꾸 윤희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한번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 내가 좋아, 윤희가 좋아? 이거 무슨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야, 나랑 친구할래, 쟤랑 친구할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되는 거예요, 송시열이. 그러니까 윤성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 5명은 동문서악한 사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진짜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송시열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가 마지못해서 알았어 송영 진정해. 내가 송영하고 당연히 친구가 되고 싶지. 나도 윤유가 틀리다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우리 그만 싸우세나. 윤유하고 나도 절교를 하겠소 하고 절교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성격이 어떻다? 두루뭉실하다. 그래서 윤석열가 겉으로는 절교를 선언을 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요 윤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제 윤희하고 나름 이제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송시열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말이야 절교를 하기로 했으면은 절교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중 플레이나 하고 말이야. 아유 저런 비루한 인간 같으니. 송시열은 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윤휴의 아들이 윤증인데 이 윤증이 누구의 제자로 들어가냐면 송시열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나도 이제 공부를 할 만큼 하긴 했지만 우리 5명 중에서 누가 제일 공부를 잘했다. 송시열이 제일 공부를 잘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한테 공부를 배워라. 송시열에게 공부를 배우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윤증이 송시열한테 제자가 돼가지고 공부를 배웠는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송시열한테 배웠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윤증이었습니다. 이게 자타공인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수제자라고 생각했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송시열의 학문을 이을 사람은 누구다? 바로 윤증이다라고 할 정도로 윤증은 수제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틀어지냐면은 윤성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증에 붙인 윤성거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여튼 인생평생을 갖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더니만 결국 엄청난 불화의 씨앗을 남기고 가버렸는데 그게 뭐였냐. 윤성거가 세상을 뜬 다음에 윤증이 자기 아버지의 그 묘지명을 갖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 윤성거하고 친하게 지냈던 박세채하고 그 다음에 역시 동문수학했던 송시열에게 부탁을 합니다. 박세채는 이제 흔쾌히 써줬죠. 그거를 묘지명을 이제 흔쾌히 써줬는데 문제는 송시열이 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미 박세채가 쓰지 않았냐?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뺀다는 겁니다. 윤증이 당황했죠. 아니 자기 스승이고 또 자기가 또 수제자인데 당연히 송시열이 써줄 줄 알았는데 안 써준다는 거예요. 아이 스승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스승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친하고 절친한 사이 아니셨습니까? 같이 동문수학한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써주세요. 하도 졸라대니까 송시열이 쓰긴 썼는데 아주 무성무성 킹무성하게 써줍니다. 무지하게 무성의하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중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랑 동문수학한 사이고 동기인데 좀 성의 있게 써주면 어디가 덧나나? 좀 이상하네 우리 스승님. 그런데 그때를 기해 가지고 송시열 측근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윤성거에 대한 그런 뒷담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윤성거 있잖아. 그 양반 진짜 문제가 있는 양반인데. 아니 병자호란 때 말이야. 강화도에서 같이 죽기로 했으면 죽어야지. 지 친구들도 죽고 아내도 죽었는데 이거는 아내 잡아도 못해. 거기서 구차하게 살아가지고 말이야. 아유 저런 배알도 없는 인간. 그렇게 일평생 두루뭉술하게 살더니만 결국엔 막판에 윤유하고 절교한 것도 아니잖아.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님이 화가 난 거 아니겠어? 아유 저런 비루한 인간. 그러면서 윤성거에 대한 험담하는 말들이 송시열 주변에서 뭉게뭉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윤중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끈 굴뚝에 연기나려고 송시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왜 했겠냐는 거예요. 결국 송시열이 평상시에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묘지명도 개떡같이 써주고 이것 때문에 윤중이 단단히 화가 납니다. 결국 화가 난 윤중은 스승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아주 스승을 맹비난하는 글을 써요. 두고 봅시다 하고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내 스승이 아니야 하고 스승에게 덤벼들기 시작해요. 자, 이 살기등하게 편지를 쓴 다음에 그래도 이제 좀 자기가 아직 좀 거시기 했는지 박세채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친했으니까 자문을 구하면서 제가 저희 스승인 송시열하고 관계를 좀 끊고 싶은데 그를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고서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딱 자문을 구했는데 박세치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게 내용이 좀 충격적인 게 많은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단 참어.
아예 저기 뭐야 송시열 선생이 원래 성격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네가 좀 참아야지. 그래도 스승인데 이러면 쓰나. 일단 이거는 보내지 말고 묵혀두세나 하고서 일단은 안 보냈어요. 그거를. 근데 여기서 안 보내고 그냥 그대로 묻혔으면은 어쩌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송시열 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참 세상 좁아. 하긴 뭐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박세채의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은 송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송씨죠, 그죠? 누구냐면은 송시열의 손자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네 벌써, 그죠? 아니 송순석이 박세채의 사위잖아요, 그죠? 장인어른하고 지금 윤중 사이에서 뭐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챘겠죠, 그죠? 뭔가 우리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몰래 박세채가 보관하고 있었던 윤중의 편지를 봅니다. 봤더니 오 마이 갓. 세상이나. 차마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순석이 그 편지의 내용을 재빨리 필사를 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송시열이 그거를 받아보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윤중 이 천하의 XX 이런 감히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 어딜 감히 제자가 스승한테 스승 그림자도 안 밟는 거지 이런 하면서 송시열도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윤중을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윤중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잘 있다가 스승한테 그런 편지를 딱 받은 거예요. 뭐야 나는 이거 보낸 적이 없는데? 분명 박세채 선생이 보관하고 있을 텐데? 아 이거 뭐야 보니까 송수성이 그 편지를 갖다 빼돌려가지고 준 거 아니야? 들킨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 이상 나도 2판 4판이다. 자 그러면서 윤중이 똑같이 송시열에게 맹비난하는 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양자 사이에서 몇 차례 비난하는 글이 왔다 갔다 해요.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유 의사라고 하는데 당시 윤중이 살고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은 니성이라는 곳이었고 송시열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회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회덕이 오늘날 대전이고 니성은 오늘날 논산 부근이에요. 자 그래서 회덕에 살고 있는 송시열과 니성에 살고 있는 윤중 사이에서의 시비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니시비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이제 어렵죠, 그죠? 자, 이 회니시비는 처음에는요 순전히 송시열과 윤중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왕에게 알려졌던 것은 숙종 10년 때였는데 왕도 처음에 이 보고를 들었을 때는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송시열과 윤중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 나중에는요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복습을 하자면요. 본래 한 단계였던 김육의 아들이 김자명, 김자명의 아들이 김석주라고 했죠. 이 김석주가 경신왕국을 일으키면서 누구하고 손을 잡았다. 송시열, 그리고 송시열의 제자인 김수왕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김석주하고 송시열이 서로 크로스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론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김석주가 공작 정치를 하게 됐는데 송시열이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망했던 신진 세력들, 젊은 소장파 세력들이 송시열을 맹비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냐면은 자기들을 옹호해줬던 박세채와 그리고 송시열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윤중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당연히 이 소장파 세력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윤중 선생이 송시열 선생하고 그렇게 싸운 게 이해가 간다. 송시열 선생 보니까 사람이 변했다. 옛날에 그 송시열이 아니다. 저렇게 편협한 행동을 하니까 지금 제자가 떠난 거 아니냐 하면서 윤중을 중심으로 소론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대장파 쪽 사람들은 아니 어딜 감히 제자가 스승한테 저렇게 덤벼들어? 이거 패륜적인 행위 아니야? 하면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데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뭐였냐? 군사부 일체긴 한데 여기서 사가 위에 있냐 아니면 부가 위에 있냐 결국 그 얘기예요. 윤중은 송시열이 우리 부모를 먼저 욕했기 때문에 자기 부친이죠. 그죠? 아버지인 윤성거를 욕했기 때문에 나는 스승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송시열은 감히 제자가 스승한테 저렇게 덤벼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걸 명분으로 윤중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송시열과 윤중의 이 아주 쪼잔한 캐캐몬 감정은요. 노론과 소론의 나름의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숙종 후반부에 노론이 소론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단어가 이거예요. 스승을 배신한 패륜한 집단들.
그리고 소론이 노론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써먹은 얘기가 이거예요. 요즘 말로 그 얘기죠. 애미 없는 것들, 그죠? 감히 그렇게 부모를 갖다 욕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스승이면 다야? 스승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송시열과 윤중으로 인해서 노론과 소론은 완전히 감정적으로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노론과 소론은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신왕국 이후에 대장파를 중심으로 노론, 소장파를 중심으로 소론이 형성된 거, 이게 일단 1차적인 분당 원인이지만 그 내부적인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바로 윤중과 송시열 사이에 있었던 회의 시비, 이걸로 인한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각 인물들의 그 최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박세채. 박세채 같은 경우는 이 노론 소론이 갈라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소론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 양자 사이를 화해를 시키려고 탕평이 된 이야기를 처음 꺼냅니다. 이거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사검영 시험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탕평 얘기 제일 처음 꺼냈던 게 숙종 때 바로 박세채였어요. 그런데 숙종이 탕평을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탕평책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던 것이 영조 때 가서부터예요. 자, 그래서 박세채가 탕평 얘기를 했다가 사실상 자기는 소론의 편에 계속 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딱 한번 노론 편을 들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노론 측 사람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세채의 제자들은 상당수가 노론으로 전향하기도 해요. 그러나 박세채 자체는 소론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끝을 맺게 되고요. 윤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마찬가지로 관직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윤중은 끝까지 관직에 진출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집안에 앉아있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계급이 올라가냐면은 우의정까지 올라가요. 숙종이 윤중을 계속 우대를 해가지고 벼슬을 재수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사양하고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사양하면 더 높은 거 재수하고 사양하면 더 높은 거 재수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우의정까지 올라갑니다. 집안에 앉아가지고 우의정까지 받아먹었던 사람이 윤중인데 끝내 출산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80대가 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윤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론 소론 분열 이야기를 할 때 논란의 핵심에 서는 인물 중 하나가 윤중이에요. 그 다음에 송시열. 송시열은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효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종, 숙종 때까지 진짜 일세를 풍미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했다시피 아이돌급 스타예요. 진짜 송시열만큼 살아생전에 인기를 누린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송시열의 그런 성격적인 측면을 보면요. 호불호도 좀 많이 갈려요.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고집도 세고 강자도 많이 부리고 살짝 편협한 구석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자기 신념 이런 것도 되게 철저하게 지키고 상당히 사람이 현실적이에요. 의외로. 얼핏 생각하면은 이런 책상물림들이 이상주의자 혹은 몽상가 이러기 쉬운데 상당히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벌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송시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북벌을 주장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절대 북벌 정책 안 해요. 이 사람 보면. 오히려 북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윤휴입니다. 사실은 윤휴가 더 진정성 있게 북벌을 추진했던 인물이고 송시열은 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송시열은요. 그 이후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해요. 효종 때 이제 최고 주가를 딱 갱신했다가 현종 때부터 예성 논쟁에 휘말리면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신념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별다른 뜻이 없었어. 근데 남인 측에서 윤선도를 비롯한 남인 측 계열이 윤선도 당시 이제 뭐 허목, 윤휴 이쪽 세력들이 자기를 계속 이제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속 논쟁이 발생을 하죠. 근데 송시열은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상당히 키보드 워리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는 게 이게 이 사람은 자기는 자존심상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면은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을 계속 만들어 가고 약점을 자꾸 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 송시열은요. 현종 말기에 효종을 서자로 낮췄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명이죠. 그죠? 그럼 오명을 바꾸서 정계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예속논쟁 특집 찍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들으세요. 지금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송시열은 하루하루 진짜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왜? 남인들 입장에서 송시열은 아주 그냥 악의 축 정도가 아니라 악의 원점이었어요.
예송 논쟁 시절 때 자기들을 무지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걸어갔다가. 그러면서 송시열을 추측해낸 다음에 남인들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였냐면은 송시열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송시열은 제거를 해야 된다. 진짜 저 송시열한테 우리가 당한 거 생각해봐라. 이가 갈리지 않냐. 그러면서 하루가 멀더 하고 송시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숙종에게 상소를 올렸던 시기가 바로 남인 집권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신왕국 이후에 남인들이 쓸려나고 서인이 집권했죠. 그리고 송시열이 김석주하고 크로스하면서 공작 정치를 갖다 옹호해줬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공작 정치를 한 건 김석주였는데 그 뒤에서 도와준 게 또 나름 송시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석주의 공작 정치로 남인들이 또 크게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기사완국이 일어났을 때, 즉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서 서인이 쓸려나고 남인이 집권을 하죠. 그때 남인들이 가장 원했던 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송시열의 목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숙종하고 트레이드를 해요. 어떤 트레이드를 하냐면은 숙종이 이원도장 찍고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리는 그 조건으로 뭘 넘겨주냐면은 송시열의 목숨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제주도에 유배 가 있었던 송시열에게 사약이 떨어져요. 근데 뭐 제주도에서 죽기는 좀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와라. 육지로 올라와서 금부도사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사약을 마셔라.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라도 쪽으로 올라와서 북상하는 도중에 결국 왕이 보낸 사신을 만나서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시대의 거목이었던 송시열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항상 논란의 정점에 서 있었고 수많은 트러블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또 그런 만큼 이제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인물이 또 송시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 시대를 갖다가 보여주는 표상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시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윤중도 나중에 세상을 떠나지만 그 두 사람이 남겨놓은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화죠. 그 불화가 계속 남아있으면서 노론과 소론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되고 결국 양자가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피튀기는 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송시열과 윤중을 중심으로 회니십이라는 둘 사이의 그런 캐캐묵은 감정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이 회니십이에 대해서 처음에 숙종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냥 일단 거리를 뒀어요. 근데 나중에 숙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야, 내가 솔로몬의 판결을 내려줄게 하고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과연 숙종은 이 회니십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는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특집 강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탑그레이드라는 글자를 붙이면은 요 특집들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탑그레이드라는 사이트에서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고급과정, 중급과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유료 강의이긴 해요. 단, 교재는 저희가 이제 PDF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송시열과 윤중 사이에 쫓아가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숙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숙종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를 해 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